진영의 누구누구를 뭐 비판한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신기하게도 어떤 언론사가 그걸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막 도배가 돼요. 다른 언론사에서 복사 붙여넣기라고. 근데 왼쪽에 보시면 뭐 아이디 하루만 빌리겠다, 아이디 산다. 한마디로 이게 온라인 상에서 정말 순수한 어떤 서울대 20살 학생이 어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아이디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일치한다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에 일단 벗어나야 이 온라인의 엄청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위 내용을 복사해서 인증샷 달라. 한마디로 댓글 부대의 역할인데 이 내용 빼고 발의해야 합니다까지 복사해서 인증샷을 보냈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거죠. 처음에 이걸 보면서 저는 되게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섬뜩한 건 적어도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과 팀 이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저 빨간색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댓글이라고 보면 이거 그냥 일반적인 보수 유권자의 댓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조작 의심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맨 왼쪽은 블라인드라고 그 회사 익명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하고 내용이 정말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회사가 다 세 군데가 다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글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반 회사원이 자기 회사에 자기가 그 블라인드에 글을 올렸는데 다 다른 회사인데 똑같은 글이 올라온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중간에 있는 사진은 뭐 부부 갈등 이런 사례를 창작하는 거에다가 자기가 채용하겠다 신청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갖 인터넷에 조작 사례들이 나중에 뭐 젠더 갈등이나 뭐 부부 갈등이나 이런 식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저 빨간 박스 친 사람이 저 옆에 분홍색으로 작게 이렇게 있는 게 작성자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저 그 빨간 박스에 있는 건 한 사람입니다. 제가 A라는 글을 쓰고 거기에 제가 직접 댓글을 단 게 저 빨간색 박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댓글 단 일반 시민은 저 세 번째 줄에 익명 크크크 해놓은 사람 딱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빨간 박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딱 이걸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A라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을 얼마든지 조작을 하기가 너무 쉬워진 시대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이게 해외 사례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러시아 등등 트롤 부대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중국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마오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댓글 게시글 한 건당 5만원 한국 돈으로 한 95원 정도 돼요. 저 돈을 받고 글을 올리는데 뭘 하는 거냐 일단 정체를 숨겨야 되고 최신 정책도 터득해야 되고 지역과 전공을 넘나들며 특정한 임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론 방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진핑 정부의 뭐 이야기를 뿌리고 뭐 방어하고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가짜뉴스를 만들어 뿌리는 것도 저들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 정보가 있다고 쳤을 때 98가지 정도를 다 그냥 가짜뉴스 이상한 걸로 오염을 시켜놓으면 그 중에 한두 가지 팩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려가지고 아예 이상한 얘기들까지 막 퍼뜨려서 결국 다수가 아무것도 못 믿게 만드는 게 또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세상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또 신천지 관련한 내용도 좀 알아야 되는데 저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2030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젊은 층들에게 파고든다. 또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으로 극대화한다. 실제로 이명박 씨가 그 노사모를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해요. 요즘은 또 그게 개딸 논쟁으로 번진 것 같은데 이어진 것 같은데 이 산업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가 교회라고 칠게요. 제가 신천지 신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안 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빈자리만큼 제 신천지 신도를 여기에 꽂아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기존에 교회 다니던 분들이 다 이탈하고 신천지 신도로 다 채울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산 옮기기 아예 그냥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길게 내다보고 가랑비 옷 젖듯이 저는 전략들을 쓰는 건데 온라인 세상에서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온라인에서 테라포밍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훨씬 더 한 커뮤니티를 오염시키는 게 쉽겠죠. 그래서 그게 안 먹히는 곳은 뭐 무슨 종교화 됐네 뭐네 하면서 고립을 시킨다거나 혹은 계속 불탕을 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시대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도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카톡방이고요. 그 카톡방 저렇게 만들어갖고 뭘 했냐?
저렇게 누군가가 제작을 요청하면 두 번째 사진 보시다시피 이 제작을 해내고 그 이후로 유통을 합니다. 그럼 이게 카카오톡 다른 카톡방에 쫙 뿌려지고 밴드, 뭐 SNS, 뭐 유튜브 쇼츠 등등 다 연결이 돼가지고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는 거죠.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자꾸 퍼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진영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나도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나도 뭐 이렇게 지지하진 않는데 라고 후퇴를 하게 되는 것도 저들의 저런 전략,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제가 되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위를 만든대요. 그래서 10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이버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랑 정말 똑같은 루트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댓글 부대는 그럼 운영 안 할까?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저들의 여러 가지 패턴을 봤을 때는 겉으로 포장지를 되게 잘 씌워놓고 걸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우기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저 안에다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는 댓글 달게 해놓고 이게 어쨌든 사이버로 퉁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양성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윤석열 정부일 때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찾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최소한 저런 짓들에 대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여기에 바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런 짓을 저질렀던 원세훈 이명박이 특별 사면을 받았죠. 보시면 왼쪽에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 전직 대통령 물론이고 국민들한테도 아예 심리전을 썼던 사람이고요. 좌파란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저기서도 보시면 좌파란 얘기 쓰죠. 오른쪽을 보시면 뭐 특정한 보도를 없애는 그런 공작을 하는 게 국정원 직원들이 할 일이다. 잘못할 땐 좁히는 게 정보기관의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총선 국면 들어가가지고 되게 많은 그런 정보들이 쏟아질 텐데 제가 주로 예의주시하는 건 비정치 영역의 포지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저는 이제 정치 시사 유튜버지만 정치 유튜버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리뷰라든지 K-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뭐 먹방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런 채널들을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치 이슈를 다루는 게 있나? 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뭐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되게 잘했다고 평가하는 역사 유튜버가 있는데 그 채널을 젊은층이 많이 본다. 그러면 그게 되게 합리적이고 다수의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뭔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는 거고 또 영화 리뷰 유튜버 몇 개를 보면 영화를 리뷰하다가 중간에 1948년 건국절이 맞다. 이런 내용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이게 뭐 뉴라이트 논쟁 이런 게 벌어지고 건국절 논쟁이 벌어져도 그건 그냥 진영 논리다 라고 평소에 생각하다가도 그런 채널에서 이게 맞다 그러면 약간 판사처럼 제3자의 이해관계가 없는 채널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댓글을 보면 48년 건국절이 맞았네 라고 믿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채널들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우리 쪽에서는 그럼 이런 최소한 민주진영을 지지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그래도 진보적인 가치를 뿌리는 그런 채널들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평소에 그냥 선거철 돼가지고 그런 채널에 저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다뤄주세요 하면 그런 채널들은 절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채널이 특정 정당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바로 정치 채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조심하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쪽이 여기서도 되게 유리한 환경이에요. 근데 이건 이따가 시간이 혹시 좀 되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커뮤니티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정치인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구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기사 제목, 상위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에 있는 베스트 핫 게시글들,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댓글들 이런 걸 쭉 보면서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내 가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국공 때 다들 기억하세요? 문재인 정부 인국공으로 저때 뭐 오른쪽에 있는 그런 글로 막 온 커뮤니티가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저 왼쪽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하고 엄청나게 많이 유통이 됐어요. 사람들이 잔뜩 열받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려진 건 저거 그냥 거짓이었다. 누가 쓴 건지도 모른다. 라고 돼서
기존의 정치의 문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건 가짜입니다. 해도 대중들은 이미 관심이 없죠. 또 설령 누군가를 붙잡고 사실이 아니었대 라고 해도 어떻게 대화가 진행됩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 건 맞지 않냐? 어쨌든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언론 보도, 포털, 커뮤니티, 심지어 나무위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가 유통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 시간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특정한 걸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어떤 방향으로만 가면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탈진 시대라는 그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까지 나온 게 그런 맥락인데 최소한 그러면 저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가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일단 뉴미디어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시간상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온라인 밈,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이게 왜 유행을 하는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특히 젊은 정치인이나 혹은 지망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래 집단 문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해결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그냥 인간의 인기 편향이라는 게 일단 넘어가고 제가 주로 온라인 소통의 핵심 세 가지로 꼽는 건 이겁니다. 정서적 일체감, 효능감, 속도전. 아까 제가 1배 그 시계라든지 혹은 검사 인증했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와 일체감을 형성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 혹은 정당 거기에 일체감을 형성했을 때는 그걸 또 유지하기 위한 효능감이 필요하죠. 그냥 계속 시민들이 알아서 잘 싸워주세요 하면 많은 당원들 제가 전국에서 만났을 때 지친다. 내가 언제까지 우리 맨날 이렇게 훌륭한 얘기 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계속 활동하기 위한 효능감을 전해야 된다고 보고요. 속도전. 지금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이미 어떤 이슈가 불타오르고 하루에도 정말 많은 소식이 쏟아져요.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비슷하겠지만 한 2시간 동안 이걸 듣고 나면 그 새에 또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이슈가 확 바뀌어 있고 그만큼 데일리로도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이슈가 변해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메카의 시대라는 것도 지금 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봅니다. 레카가 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교통사고가 실제로 나면 갑자기 레카가 출동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온라인 세상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사이버 레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이런 게 생기면 올라오면 실감 1위 한 거에 대해서 이슈 유튜버가 뛰어들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 레카라고 불렸는데 가만 보면은 지금 개개인의 시간을 무한하고 정보는 무한합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책을 읽든 아니면 하루 종일 뉴스를 보든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정보가 무한대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보고 OTT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되게 다양하죠. 넷플릭스 최근에 더글로리로 되게 핫했는데 여기서 왓챠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시간 뺏기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시혁 씨가 있는 그 하이브에서도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자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인들의 그런 플랫폼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게임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걸 녹여내가지고 사람들이 1분 1초라도 더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영웅 다들 아시죠? TV조선을 틀면 임영웅 씨가 나오니까 그냥 내가 정치적 성향이랑 별개로 TV조선 임영웅 기다리려고 트로트 보려고 계속 그 TV조선이란 플랫폼에 들어가게 한 것도 사실 이게 선거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가랑비 얹었듯이 TV조선에 지나가는 문구 하나 그런 게 하나 귀에 꽂히게 되면 뭔가 민주당이 어쩌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OTT에서도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넷플릭스 창업자의 말을 보더라도 되게 인상 깊습니다. 넷플의 경쟁 상대는 수면 시간이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많으실 텐데 자기 전에 쇼츠 같은 거 이렇게 새로 고침하다가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틱톡 이런 거 새로 고침하다가 얼굴에 핸드폰 떨어뜨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는데 그 시간마저도 자기가 뺏겠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이 한 6시간 잔다 치면 그 5시간 반 자게 하고 30분은 그 시간까지 끌어오겠다. 이제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과 또 게임. 이걸 자기네들의 경쟁 상대로 뽑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자의 눈과 시간을 뺏기 위한 모든 게 경쟁자다.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런 기업들, OTT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 교육을 보낼 것이 볼거리, 놀거리 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의 일상을 보면 일도 해야 되고 끝나고 친구들이랑 뭐 놀기도 해야 되고 영상 볼 것도 산더미고 근데 그 안에 정치라는 영역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더 들어가 보면 정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죠.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억울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걸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연결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뺏어 와야겠죠. 그 시선을 빼앗아 와서 그냥 한 1, 2분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잠깐 시선을 끌었던 그런 분들이 1시간, 2시간 계속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정치에서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고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 유능한 관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게 특히 정치권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게 뭐 조금만 튀어나오면 이제 관종이다 이 얘기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관종이 아닌 상태로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중들한테 정보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관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이 정보만 전달하지?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특정 정보를 전달하고 유통을 시키는데 그럼 아무리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튀어나오면 관종 소리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게 관종이란 얘기를 들을까 말까를 고민하기에도 너무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오자 이거예요. 꼭 정치인들만의 얘기도 아니고 당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저쪽에서 대딸이라 하든 뭘 하든 일단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얘기가 있으면 빠르게 전달하는 게 최우선이지 그거 말려 들어서 저는 대딸이 아니라고 뭐 해명하고 뭐 감성이라는 얘기 들을까 봐 더 조심하고 이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 그 사이에도 저들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유능한 관종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원소스 멀티 유즈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특히 정치권에서 어떤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걸 A라는 걸 하나 만들면 그걸 여기저기 다 뿌렸어요. 뭐 커뮤니티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가 됐든 트위터가 됐든 여기저기 다 뿌렸는데 이제는 마케팅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그냥 열심히 뿌렸다 라고 만족하는 거에 그치려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실제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하면 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각 채널 아까 뭐 커뮤니티도 되게 다양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여러분 정치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장동 이슈는 뭡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쪽 그 보수 진영에서도 뭐 문화적인 거, 뭐 아니면 뭐 랩, 힙합, 뭐 게임 이런 쪽으로 계속 스며들어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던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각 커뮤니티라든지 뭐 SNS라든지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플랫폼에 녹아들게 할 것인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고민하기도 귀찮고 그냥 내가 뭐 만들면 뿌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렇게 하다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올리는 포스터들은 보통 어떤 커뮤니티 베스트 게시글에 갈 수가 없다는 거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심지어 요즘은 혐오가 하나의 상품화가 된 상황이에요. 시장이 개척이 됐고 BJ 철머식이라고 저랑 같이 게임했던 형이 있는데 저 형이 2010년에 아프리카 TV에 가면서 하나의 시장을 구축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이제 대통령부터가 저렇게 혐오를 팔고 다니죠. 여기저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최근에 3.1절에도 세종에 있는 한 목사라는 사람을 일장대에 장난이 걸고 대통령을 응원한다 이런 명분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심지어 한 맘카페에는 딸이 일장기를 그렸다면서 우리 주민들이 다 그걸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최소한 밖에다가 하진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술자리에서 하고 이랬다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저런 얘기를 하고 진영으로 딱 구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혐오다 뭐다 비판을 해도 소용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뻑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어떤 이슈가
실검으로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실검에 뭐가 이슈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본인 영상으로 다룹니다. 아까 그 사이버레카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이슈, 정치랑 그 별개로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이슈가 있으면 그걸 다루면서 꼭 뒤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얘기를 합니다. 꼭 그걸 뒤에 스토리텔링으로 녹여내가지고 그것만 해도 조회수가 막 100만씩 나왔어요. 영상 하나가. 근데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한 스트리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버 불링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한테도 막 패드립을 그러니까 부모 욕하고 뭐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티도에게 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하나하나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뻑가라는 채널에 대해서 저는 혓바닥 살인마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게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국민청원 20만을 빠르게 돌파했는데 제가 되게 아쉬웠던 건 민주당이 이건 정말 중요한 이슈다. 이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 이슈가 아니라 이건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사건이었고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연예인들 90년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선필달기 운동하자 뭐 클린한 온라인 생태계 만들자 이런 얘기 진짜 붙어있는데 안 먹힙니다. 그런 좋은 구호만으로는 저런 혐오 세력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그런 거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는 게 있고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도 심지어 이상하게 좌표 찍혀가지고 멀쩡한 가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이게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이자 현재 미래까지 다 엮일 수밖에 없는 특히 디지털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청년 청소년들한테는 특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뭐 이거 간담회 뭐 한다 하고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 버려갖고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제가 아까 뭐 일베 회원들 아니면 악플러들 되게 막 박제하고 공개하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일베 악플러들이 신나게 악플 달다가 제가 고소한 리스트를 공개하니까 이렇게 삭제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 제가 거절하니까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와서 자기 자식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 봐달라 제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서 반응을 보니까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그 표현을 할 때 되게 조심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나에 대한 뭐 비판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적어도 아까 뭐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 심지어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 이런 걸 그냥 기본으로 까는데 그런 게 이제 사라졌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당이라는 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용서, 화합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걸 저들이 아니까 별별 걸로 다 쑤셔요. 사람이 벼랑 끝에 가더라도 이거는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인데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대응한다 그러면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그 법적 대응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위를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몇몇은 이 뒤에 백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고소장 받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타는 몇몇을 보면서 그 닉네임들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서칭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닉네임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을 저는 추적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걸 덧칠하나 설치해놓은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나 나중에 아마 당에서도 온라인 대응할 때 단순히 이걸 고소한다 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몇몇 덧칠 설치해가지고 저게 작전 세력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해낼 필요가 있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선 나온 악플러들이 자정작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믿는 사람들은 악플을 단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방바라는 정서도 있습니다. 이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저 김길태 사건을 모방해서 끔찍한 사건이었죠. 근데 저렇게 철머식이라는 형이 방송에서 퍼포먼스를 하면 별풍선, 유튜브로 치면 슈퍼챗이 터집니다. 후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걸 와가지고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 방방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방송을 방송으로 보지 못하고 뭔가 PC스러운 와가지고 왜 지적하냐. 그래서 저들이 또 논리 체계를 구축해 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이건 시간상 좀 넘어갈게요. 이런 인터넷 방송 문화뿐만 아니라 게임 내 문화도 보시면 정말 끔찍합니다. 뭐 문제양 모드, 뭐 문제양이라는 얘기도 하고 찌질한 얘기도 하고 심지어 오른쪽에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모욕, 패드립 이런 게 너무나 익숙해진 시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서 저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생에서 일반 오프라인에서
너무나 수능적이고 말 잘 듣고 이런 일베 회원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갈게요. 특히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국민적인 고갈, 그래서 이런 공포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 고소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21년도에 한 30대 청년을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죠. 어떻게 대통령이 욕 좀 먹었다고 고소를 하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기사 제목만 보면 그냥 순수한 좀 그냥 욕 좀 한 거 가지고 저렇게 고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인이었고요. 그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그런 포스터도 막 뿌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도 지난 총선 때 이명박 재단, 뭐 박상도, 국민의힘 거기랑 고소고발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저에 대한 보도를 한번 보시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렇게 민주당 타이틀로 저렇게 보도를 하고 저 앞에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일반 30대 청년인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과다한 여론으로 흘러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상한 놈 하나 데려왔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 뭐 한 문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 초중고등학교를 수십 군데 다녔는데 처음에 제가 강의를 가면 학생들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질문 시간 때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궁금해하다 보니까 뭐 유튜버 얼마 버냐, 친한 BJ들 누구 있냐, 뭐 BJ 아까 철머시기 그 사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나중에는 방법을 바꾼 게 학교를 다니면서 요즘 학생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그런 걸 캐치하고 제 내용에다가 중간중간에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섞어놔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푸니까 훨씬 집중도가 올라갔고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한다라는 거랑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는 분들 사이에서 노란 딱지라는 게 저승사자 같은 존재거든요. 조회수가 1000만이 나와도 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막 자극적인 거 하고 뿌리고 이러면 보통 노란 딱지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노란 딱지 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하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궁금해질 거고 그렇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에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 한 문장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 여기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그 철거시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실제 후회하는 사례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아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학생들 일배 활동하고 이런 거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를 앞에서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악플 달지 마세요, 일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할 친구들 다 할 거 아는데 아프리카 TV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해요. 실제로 2010년 때 아프리카 TV로 진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자극적인 방송을 많이 한 제 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모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지역 맘카페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BJ의 자식이 내 자식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냐 해서 발칵 뒤집히고 그 교장이 해명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그때 당시에 접하고 주위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그 철 거시기 따라서 자극적으로 방송해서 그렇게 나무위키 같은 데 박제가 돼 있는데 나 어떡하지? 내 자식이 나중에 부끄러운 부모님으로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했고, 저도 그래서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무슨 유튜버를 하든 뭐 간장을 끼얹든 뭘 하든 그런 개인의 자유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 박제가 되고 그걸로 1세대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 실제로 뒤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아까 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밈이 특히 요즘 왜 중요해졌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이제 이 밈에 대해서 정치랑 연결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제가 처음에 민주당에 왔을 때 이준석 전 대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치를 되게 게임처럼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전쟁 게임이고 그런 전략 전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치를 바라보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게임은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거다.
상대가 도발되면 절반은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고 그러면서 실제 사례까지 얘기해요. 윤핵관이라는 말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통령 측이 자꾸 반응을 하는데 이게 그들의 발작 버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발작 버튼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발을 하고 흥분하면 거기에 맞서 싸우고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건데 이 게임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정치에 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랬고 맨 밑에 정리해놨다시피 저런 얘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기사가 나올까? 그리고 일면을 차지할까? 그래서 일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방법들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니보트, 곽튜브 되게 유명한 여행 유튜버들인데 저것도 의도적으로 언급해서 기사량 많이 늘리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따라하자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정치판에 와서 청년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가, 과연 이게 뭐 청년 정치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저쪽에서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갖고 있고 지금 뭐 천하용인부터 해가지고 다음 총선 때 또 많은 역할들을 할 텐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민 정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혹은 트렌드 같은 걸 계속 캐치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메시지에 녹여내는 연구를 24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이 빨간색 박스 호남 지지율 얘기하면서 특수부대 투입을 얘기합니다.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5.18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얘기를 기다리면서 덫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5.18 언급한 적도 없다. 이준석 씨 그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아실 거예요. 나는 5.18 얘기한 적도 없는데 너 머릿속에 오히려 그런 생각 갖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상대방은 순간 벙찌게 되죠. 그런가 하고 딱 그 상대방 바보 만들고 이준석은 기사 막 쏟아내고 그리고 다른 먹이를 찾아서 떠난다. 그래서 저런 덫을 설치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건 잘못 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실제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배에 오려라는 얘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그림이 나왔죠. 근데 선배로 찍어 누른다. 이거는 일반 정치에 관심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나이로 찍어 누르고 선배로 찍어 누르고 이런 걸 가장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렇게 이준석의 편에 서게끔 그렇게 청년, MZ 이런 걸 자꾸 끌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도 지난 대선 때 좀 약속한 방법을 썼습니다. 마삼중이라고 이준석 대표를 쭉 들여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선거의 신, 약간 제갈량처럼 행동을 하길래 마이너스 3천 중진이다 라고 해서 마삼중을 얘기했고 이후로 저런 밈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밈이 나오고 실제로 페이스북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갑자기 붙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하나의 그런 세계관이 형성이 돼가지고 제가 어디 댓글 달면 그분들이 대댓글로 계속 따라다니시는데 그때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다가 이준석 대표 제가 페이스북에 댓글 남겼더니 어느 날 차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욕을 했던 게 아닌데 그 족발열차 기억하세요? 대선 때 족발열차 올리고 그때 뭐 비단주머니 윤석열차 성공했다 이렇게 어플을 하길래 그때 한창 막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당시 후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당신도 댓글 달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댓글 달겠다 하고 댓글 달았는데 그건 팀킬 주머니 아니었냐? 족발 열차로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바로 저렇게 차단을 하는 이걸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발작 버튼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런 밈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예전에 그 플리앙이었나 하는 커뮤니티에 하이브 방시혁 1BC 기부 이런 게 올라와서 1BC가 뭐지 하고 눌러봤더니 50억 아마 이 밈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50억 그 곽상도 사건 이후로 50억은 1곽상도다 라는 화폐 단위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KSD, 1BC 이렇게 부르면서 50억 얘기만 나오면 뭐 1KSD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응용 버전이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입장에서 하이브 방시혁이 뭘 했지? 50억인데 왜 1BC지? 이렇게 누군가가 눌렀을 때 이게 곽상도 화폐 단위로 왜 곽상도가 누구고 왜 저게 화폐 단위가 됐지? 하면서 호기심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곽상도 50억을 알릴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게 한번 퍼지면 나도 한번 응용을 해보고 싶다. 이게 아까 제가 일베 노무현 대통령 포스터 말씀드렸던 그런 정서랑 비슷해요. 나도 뭔가 센스 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알아서 이미 그렇게 퍼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혹은 정치인 지망생들이 뭘 만들어서 뿌리고 인위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하면 막 새벽에도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유행 이런 걸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 유통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커뮤니티부터 다양한 플랫폼이라든지 에브리타임, 블라인드 등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지금 정보를 주고받고 그 세계는 완전히 지금 나뉘어 있어서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뭐 자주 가는 커뮤니티 혹은 유튜브 여기에만 갇혀 있다 보면 그 사이에 야금야금 전선이 밀리고 있다. 이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가볍게 혼자서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대학생들, 직장인들 혹은 전체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 안에도 이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정리를 할 게 많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정보 유통 창구를 한번 쭉 훑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뭘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가가지고 지금 이 시국에 뭐 축구를 보고 있어 이러면 이제 바로 거리를 두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 혹은 트렌드 같은 걸 파악을 하고 그 주제로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혀가고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이렇게 공연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떤 게 유행할까 뭐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을 녹여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내로남불을 배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자유 타령하더니 본인도 막상 개입을 하고 지금 아예 그냥 국제국가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그래서 동시에 저쪽에 이 보수 청년들의 분열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템프라는 사이트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찍어내기 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안에서 이런 여론들이 막 나옵니다. 요즘 노조를 평소에 그렇게 욕하더니 결국에는 69시간이나 이런 이슈를 막을 것도 노조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 물론 요즘은 또 그래서 나 그냥 민주당 찍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진짜 민주당을 찍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나 불만 있어 라는 걸 표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저도 이들이 민주당을 찍는다는 의미에서 이걸 캐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다. 요 활동가가 요 네티즌이 아니더라도 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어딘가에 또 있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오는 게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데려오는 거라고 보는데 가끔 보면 그냥 민주당에 침뱉고 이렇게 하는 중도층이 온다 이런 분들이 보여서 그런 방식으로는 이도저도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는 한동훈 장관 관련한 폴더인데 특히 당원분들이 지역 강의를 다니면 그걸 많이 물어보셔서 그냥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로남불이라는 폴더가 있다. 이걸 왜 만들어 놓냐면 한동훈 장관이 뭐 민주당이나 뭐 얘기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면 그럼 그냥 이 한동훈 장관 폴더에 내로남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과거 이 한동훈이 했던 내로남불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제가 되돌려주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최소한의 속도전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적어도 저들이 말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는가, 어떻게 교묘하게 말을 비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고지전이 벌어지는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정말 지지하던 분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어느 순간 난 이것 때문에 뭐 아쉬워요. 근데 그런 방식도 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나